저는 금방 소개받은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그러니까 행정심리학부 행정학 전공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행정학과라 그러죠. 행정학과의 김대건 교수입니다. 한 번 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강의는 공동체 거버넌스와 마을 공동체인데요. 우리 사회가 왜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해야 되며 또 왜 복원이 돼야 되는지 그거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공동체의 형성이 또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마을의 어떤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의 사례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또 이론적인 접근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수업 시간에 하거나 또는 어떤 특강을 위해서 준비한 자료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가급적 좀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또 여러분들 토론 시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에 또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하는 또는 또 여러분들하고 또 서로 토론을 하면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제목은 공동체 거버넌스와 마을 공동체입니다. 네. 공동체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거버넌스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마을은 뭐냐?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혹시 여러분들 거버넌스라 말은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뭐 환경 거버넌스, 교통 거버넌스, 뭐 복지 거버넌스, 다양한 거버넌스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이것을 이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한 번 더 이해를 깊이 하는 시간이고, 좀 더 이렇게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또 이해하기 하는 시간에 좀 못 가지신 분들은 좀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거버넌스라는 말을 한번 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공동체 거버넌스에서 이제 공동체 개념 제가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보자 그러겠죠, 그죠? 공동체의 개념하고 구성 요인인데,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집단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학술적인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조직하고 공동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념상. 왜냐하면 조직도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이 모인 집합체라고 하기도 하고, 공동체도 2인 이상의 집합체이죠. 그러나 조직보다는 조금 느슨하면서도 상당히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동체의 개념 내용을 보면 라틴어인데요. 커뮤니티 이것을 이렇게 파자를 하면 컨이나 컴이나 같은 말이죠. 컴은 이렇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컴하고 같은 말입니다. 함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뮤니스라는 것은 서로 봉사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는 것은 서로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봉사하다. 예. 그래서 관계하다, 관계가 있다. 봉사하는 그 뜻과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서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어떤 모임체, 이것이 이제 커뮤니티를 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전통 사회에서는 혈연이나 또는 지연, 그죠? 특히 혈연에 의한 공동체가 많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혈연 공동체, 지연 공동체보다는 조금 그것을 벗어나서, 그죠? 이질적인 사람이 모였다 하더라도 인식을 공유를 같이 하거나 어떤 지향하는 바를 함께 추구하고자 할 때는 이제 공동체를 말을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의 구성 요소를 보는데, 공동체 의식에 관련된 구성 요소를 보는데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옆에서 보시는 것은 이제 구성 요인이죠. 대체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할 때는 여기 지금 쭉 보시고 한번 공통 지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양영자, 강영순, 뭐 성희자, 전보경, 김경준, 김성수, 또 뒷부분에도 있습니다. 그죠? 또 외국 학자들도 있죠. 이런 분들이 그 이야기한 내용을 쭉 보면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그죠? 연대감이라는 게 있죠. 그죠? 예. 또요? 친밀감. 네. 또요? 충족감. 그죠? 이제 충만감, 충족감, 연대감, 소속감. 여러분들 그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 계층설은 그 아실 겁니다. 그죠? 첫 번째 제일 하단에 있는 것이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그 심리학에서 항상 출발점이죠. 심리학을 이야기할 때 항상 출발점인데 매슬로우가 이야기한 제일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우리 인간의 욕구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그죠? 생리적 욕구. 우리의 어떤 그 살아가고자 하는 기초적인 어떤 우리도 이제 동물이기 때문에 그죠? 동물로서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있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세 번째가 소속의 욕구가 있습니다. 소속의 욕구. 네 번째가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고 마지막이 네 번째가 존중의 욕구고요. 마지막이 자아 실현의 욕구인데요. 세 번째가 소속의 욕구가 있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 학생들이 서로 왕따를 당하거나 또는 어떤 소속감이 없이 이렇게 뭐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또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병폐가 많이 있는데 혼자 이렇게 집에 직구하면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소속의 욕구인데 인간이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떻습니까? 예. 자존감이 상실되고 어떤 자기의 존재를 그죠?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본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개념적 요소,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공통점을 뽑으면 소속감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충족감, 연대감, 친밀감 이런 것들이 공통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유는 자신의 어떤 소속이라는 감을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함께 한다는 것은 연대,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삶의 충만감 이런 것들을 공동체 속에서 함께 찾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공동체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료 가지고 계시니까 함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진남 교수님께서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삶이라는 수업 교재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파워포인트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 된 문장이 아니라 파워포인트를 드렸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문장도 이렇게 좀 길지만 넣어 놓았습니다. 이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인간은 일단은 공동체적 동물이죠. 제가 이게 판서를 하지 못하겠는데, 자,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문명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죠? 문명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다시 말해 또 합쳐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문명 사회 속에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죠? 근데 국가 공동체를 형성할 때 기본 전제 조건이 기본이 이제 문명 상태인데 문명 상태의 어떤 반대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비문명 상태. 이렇게 금방 물에 떠오르시죠? 그러나 이제 학술적 용어로 하면 자연 상태입니다. 자연 상태. 자연 상태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TV 다큐멘터리에서 많이 보는 동물의 세계. 예, 동물의 세계가 자연 상태입니다. 그래서 홉스나 로커나 루소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국가를 형성하고 다시 말하면 좀 더 우리의 강의와 연결시키면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유가 그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국가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연 상태라는 것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입니다. 그걸 더 쉽게 말하면 동물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는 동물의 세계가 자연 상태라고 제가 그랬죠. 동물의 세계에서는 양육 강식의 방식만 통하는 사이입니다. 그렇죠?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서로 먹이 사슬의 피라미드에 의해서, 그죠?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어떤 먹이 사슬의 세계이고, 힘 있는 자가 가장 먹이 사슬의 피라미드의 정점에 설 수밖에 없는 자연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계시는 한 20명이 여행을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돼 가지고, 그죠? 어떤 외딴섬에 도착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는 이미 여러분들은 문명 상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가 그 섬에 있는 자원이 남아 있을 상태에서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문명 상태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력을 하고 그 자원을 배분해서 일단은 그 구조선이 올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그죠? 규칙을 제정하실 것인데, 만약에 점점 1년, 2년 동안 구조대가 안 오고 섬에 자원이 고갈되고 내가 생존, 다시 말하면 아까 메슬로우가 이야기한 첫 번째 단계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상황이 만약에 발생되면 그게 점점 이제 문명의 상태에서 자연 상태로 변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뺏겠죠. 점점 자연 상태가 되어 갔을 경우에. 그죠? 뺏겠죠. 예. 물론 이제 자원을 계속 개발하는 우리가 노동력을 노동으로 통해서 자원을 계속 개발할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전제 조건은 달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래서 우리가 국가 공동체 이야기할 때 홉스라든가 로커나 루소가 동시에 이야기한 것이, 우리 인간은 자연 상태를 벗어나서 문명 상태로 가야만, 정글에 있을 때 우리는 사자보다도 약하고 곰보다도 힘이 약하고, 그죠? 치타보다 달리지도 못하고 매보다도 이렇게 멀리 보지 못하고, 그죠? 예. 이런 약한 인간 존재가 살아남을 수 없는 자연 상태가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명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인간은 함께 모여서 각자가 정글에서 살아남지 않고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인, 그러니까 각자가 정글에 살아남지 않고 함께 모였는데, 그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되지 않고 문명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라는 강력한 권위체에게 우리가 권력을 위임해주고, 그 국가가, 그죠? 다양한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되면서 약한 자도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상태. 그것이 국가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이유라고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로커 같은 경우는 사회계약설도 이야기하고, 루소 같은 경우에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을 공동체 이야기하는 자율적인 시스템도 이야기하지만, 홉스 같은 경우는 강력한 국가 권위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나중에 홉스의 리바이어던이라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리바이어드라는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세포가 어떤 그림으로 되어 있는지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 지금 찾아보셔야 됩니다. 찾으시면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뒤에 앉아주신 분들 지금 찾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적 동물이죠. 예. 혼자서는 정글 상태에서 살아남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약하지만은 명석한 이렇게 두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모여서 살면서 이 동물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호모사피엔스가 된 겁니다. 신체적으로는 상당히 약하죠. 예. 그렇지만 공동체를 구성하고 공동체 구성 안에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높은 지능을 가지고, 그죠? 이 우리의 이런 환경 상태를 개척하고, 또 제가 지속 가능 발전이기 때문에 환경을 지배한다 이런 말씀이 조금 줘야 되는데, 여하튼 그 어떤 다양한 환경을 우리가 컨트롤하면서 지금까지 인간이 살아왔는데, 그것이 너무 과도하게 되니까 이제 자연이
오히려 더 이제 반격하는 시점이 와 있는 거죠, 그죠? 예. 여하튼 인간은 공동체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없으면 인간은 참 영위하기 힘들다라는 것이고, 이진남 교수는 그 공동체가 와야 됐을 경우에 인간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인간에게 상당히 필요한 그런 어떤 구성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좀 글자가 좀 작은데요. 그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좀 잘라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회 병리 현상을 가만히 보면요, OECD가 발표하는 Better Life Index, BLI라 그럽니다. Better Life Index를 보면 우리나라 구성원 각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망이 갖춰져 있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웃이나 아니면 주위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라고 묻는 조사입니다. 이거는 매년 합니다, 매년. 예. Better Life Index, OECD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조사 대상에서 2019년도 꼴찌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주위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OECD에서 꼴찌입니다. 2021년도 발표되어 있는데 그 자료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한국인의 21.6%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움이 되는 가족이나 친구, 친척 등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 22.6%나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35개국 중 35위, 이도 최하죠. 그래서 그 경제 규모는 10이지만은 우리 사회의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좀 저하되어 있는 상태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공동체가 와야 되어 있는 그런 지점이 와 있다라고 보통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를 보면 이것도 그 대상국 중에 5위, 그러니까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갈등 지수가 높은 나라에 속하는 거죠. 상당히 높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삶의 만족 수준도 보면 상당히 그 156개 중에서 57위, OECD에 보면 거의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의 어떤 그 만족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경제대국 10위 경제대국이지만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그다음에 미세먼지, 그죠? 그다음에 그 노인 빈곤율 뭐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 그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 있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여러분 이미 다 모든 수치를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작년 8월 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그 OECD 평균을 보면요. 여기에 OECD하고 한국 격차를 보면 여기 안에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이것이 OECD의 평균입니다. OECD. 우리도 OECD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그 중에서 경제 활력 지수만 OECD 평균보다 약간 높고요. 나머지는 다 낮습니다. 그 중에서 국민 역량 지수는 그나마 격차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국가 포용성, 그 다음에 국제 공헌 지수도 낮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 포용성, 서로 간의 포용성이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속 가능 발전 지수도 낮죠. 사회 통합 지수도 엄청 낮죠. 우리 사회가 지금 갈등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이 갈등을 통합하지 못하면 남미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을 못해요. 예. 남미가 1980년대에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이나 세계 경제 8대 대국, 7대 대국 이렇게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진국으로 떨어진 이유가 사회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삶의 지수는 뭐 최하죠. 최하입니다. 최하. 예. 이런 지표를 보면 우리가 지금 다시 공동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또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공동체에 대한 재형성, 공동체 복원이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주의가 너무 이렇게 그 팽배해지가 있는데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는 개인 있을 때 개인주의는 흔히 우리가 이기주의로 치환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죠? 개인 이기주의는 너무 지금 극심하죠. 그런데 학술적으로 개인 할 때는요. 진짜 개인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특히 청년들 중에서 제가 대학 강의를 하는데 항상 강조합니다. 너희들은 개인으로 탄생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대학교에 와가지고 강의를 듣고 배우면서 개인으로 재탄생되는, 다시 말하면 개인으로 탄생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지 항상 반문해야 된다. 그때 제가 말하는 개인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억압된 상태에서의 어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개인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존재, 그게 개인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개인주의는 노직이 이야기하는 철저한 개인의 바탕을 둔 어떤 삶의 원리에 봤을 때는 개인이라는 말은 정확하죠. 그죠? 아주 바람직한 용어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개인주의 할 때는 상당히 이기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인주의 할 때 개인은 과연 주체적이고 자율적이냐 하는 것을 반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진정한 개인이 탄생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공동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공동체 속에서의 개인은 자주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개인으로 구성되지 않는 공동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공동체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개인은 무시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 먼저 전제 조건이 돼야 되고 그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개인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 없는 상태의 공동체는 폭력 집단입니다. IS와 같은 공동체, 폭력 공동체, 조직 폭력배들이 이야기하는 공동체, 그러면 개인이 없지요. 그게 무슨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이 있습니까? 우리 억압되는 개인만 있을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어떤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요, 소속감과 충족감과 만족감과 연대감으로 구성되는 어떤 구성 요소를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공동체가 재복원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갈등 지수라든가 우리 삶의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공동체가 오늘날에 맞게 재형성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만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은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시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는 그 공동체는 포갑적이 될 수도 있고요. 전제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오히려 더 남을 해치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닫힌 공동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공동체 얘기할 때 절대로 개인을 억압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상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나라에는 지금 현재 공동체와 관련된 다양한 지수를 보면 너무나 후진국에 속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어떤 21세기 중반기 지금 현재 20대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성세대가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스웨덴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국가 경쟁력에서 1위, 2위, 3위를 달리는 나라죠. 갈등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죠. 그다음 복지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요. 그다음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 소득세 50%가 넘습니다. 그런데 아까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나의 집이기 때문에, 그다음 국가가 나를 복해해 주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 그런 인식이 있죠, 그죠? 특히 알마달렌과 관련된 그 자료는 여러분들 지금 인터넷에서 스웨덴 알메달렌이라고 치시면 다 나옵니다. 최근 자료까지 다 나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좀 올드한 자료가 있는데 그러나 아주 학술적으로 정리된 자료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많다면 40분짜리, 30분짜리 알메달렌과 관련된 동영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웨덴 알메달렌. 매년 5월에 고틀란트 섬입니다. 고틀란트, Gotland, 고틀란트 섬에서 하는
축제 이름이 알마달렌입니다. 알마달렌 공원에서 하기 때문에 알마달렌 축제라 그러는데요. 일종의 정치박람회입니다. 이 정치박람회와 관련된 여러분들 동영상을 보시면요, 거기는 아이부터 해서 어른까지 다 참여합니다. 아이들이 와가지고 데모를 합니다. 그 시위를 합니다. 거기서 시위를 하고 아이들이 직접 아동 기자가 총리한테 인터뷰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아주 우리 춘천시면 30만이면 이런 정치박람회 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 미군 그 반환기지 거기에 기죠. 정치박람회에서 거기에 시장도 오고 도지사도 오고 도의원, 시의원, 그다음에 각종 우리 중간 지원 조직 이름들 다 와가지고 그죠. 시민들이 와서 보고 시장한테 질문하고 시장은 답변하고 이런 하는 어떤 정치박람회가 춘천시에도 열렸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 과연 그런 것이 참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 그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런 걸 한번 꾸려왔으면 좋겠다. 부담을 확 드리고, 부담을 확 드립니다. 아까 여기 그 알메달렌 이야기할 때 거버넌스가 작동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거버넌스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계시는 물, 텀블러 이런 것을 다 어디서 구입합니까? 시장에서 구입하죠. 또는 정부가 또 지급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정부가 제공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시장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텀블러 같은 경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는 정부 아니면 시장이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부 아니면 시장이 공급하냐? 교육 정부가 공급할 수도 있고 그죠? 사교육이라는 시장에서 교육을 이라는 서비스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여기 있는 모든 재화가 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공급할 수도 있고 시장이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장과 정부는 실패해 왔습니다. 실패해 왔습니다. 그 뭐 역사적 사실을 제가 증명을 다 못 드리겠는데요. 여하튼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정부와 시장은 교대로 실패해 왔습니다. 교대로. 최근에 우리 리만 브러스 사태 때문에 2008년도에 세계 시장이 폭락했죠. 시장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다시 나서가지고 시장을 재건했죠. 그런 세금들이 다 우리 국민들 세금인데요. 그런데 기업은 거기에 대한 보답이 아직 없죠. 그거는 뒷전을 하고요. 자, 그러면 국가와 시장은 야수 자본주의에 의해서 자본의 속성 때문에 만인의 투쟁 상태, 자연 상태에 놓여지기 쉬운 것이 시장입니다. 강자가 살아남는 상태가 시장이죠. 그런데 그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국가가 나서는 거죠. 아까 국가 공동체를 만드는 이유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 공동체는 관료들의 어떤 비효율성 때문에 또 각종 규제 때문에 그죠? 시장이 국가 공동체가 잘 작동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도 아마 규제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많은 자료 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게 이해가 저는 돼요. 국가 세금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10원도 헛되이 쓰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하튼 각종 규제 때문에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국가와 시장에 의해서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이 되는데, 그런 국가와 시장이 실패해 왔다는 거죠. 그럼 다시 국가와 시장에게 우리가 희망을 걸어야 되느냐 하는 반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선진국들이 제안한 것이 거버넌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도 시장도 아닌 국가와 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겠죠. 국가와 시장이 포함돼야 되겠죠. 국가와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 주체들이 함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 참여해가지고 그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거버넌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통 거버넌스라 하면 우리 순천시와 그다음 버스 회사, 당연히 이제 시장과 정부 플러스 시민들, 그다음에 고령층들, 그다음에 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학생들, 그죠? 그다음 학부모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버스 노선 개편과 또는 다양한 어떤 버스의 어떤 대중버스의 활성화에
다 같이 참여하는 어떤 공론의 장에서 다 함께 참여해서 시민들이 함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춘천시 교통 거버넌스겠죠.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도 국가와 시장이 포함하고, 그죠? 예전에는 국가가 주도하든 시장이 주도하든 했는데 국가와 시장이 주도하지 않고 함께 국가와 시장도 포함 함께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조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우리 시민들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양한 사람들. 그다음에 교육 거버넌스. 교육 거버넌스에 학생들이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교육 구조 시스템이 가능합니까? 사실은 우리 학생들을 무시해왔죠. 예, 무시해왔습니다. 특히 초등 학생들은 너희들 어리니까 빠져.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하는 그 스웨덴 알메다에 보면 초등학생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한정치 산자의 급을 이렇게 하면서 너는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초등 그다음에 중등 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는 거의 미성년자 취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성년자 취급을 안 합니다. 자기들의 교육 문제에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의견이 반영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라고 반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이야기할 때는 물론 교사, 그죠? 그다음 전문가, 그다음에 그 어른들, 학부모들, 그다음에 교육 당국, 그죠?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 그다음에 하나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그 당사자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그 테이블에 같이 나와서 자기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는 교육에 있어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어른들이 수용하고 경청해 주는 것. 그런 장이 뭐예요? 교육 거버넌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버넌스 쉽죠? 앞에 단은 붙는다는 형용사입니다. 어떤 이슈의 분야. 그 다음에 뒤에 거버넌스는 함께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이해 조치들이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는 시스템. 그게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앞에 교육이면 교육 거버넌스, 환경이면 환경 거버넌스, 교통이면 교통 거버넌스. 그죠? 예. 지속 가능 발전이면 지속 가능 거버넌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버넌스 이해하셨죠? 그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좋겠고요. 자,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히 바람직하죠. 예.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또 필요하죠. 또 바람직하기도 하고요. 필요하기도 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 충분히 됩니다. 공동체는. 그런데 공동체를 구성하면 좋지요. 그런데 공동체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제가 학생들에게 과제를 내면 꼭 팀 프로젝트를 냅니다. 그러니까 팀 과제를 낸다는 거죠. 팀 과제를 내는데요. 제가 이것은 매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5 내지 7명 정도의 학생들을 한 팀으로 이끌어주고 한 팀에게 과제를 내어줍니다. 그래 같이 하라 그럽니다. 절대로 개인 어떤 플레이를 하지 마라. 제가 말하는 여기서 개인이라는 것은 아까 말하는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 아니라 이기적인 개인의 행동으로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항상 학기 말에 와서 저한테 학생들이 매 학기마다 한 명은 있습니다. 교수님, 저 팀플레이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럽니다. 왜 그러냐? 물으면 안 맞아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애들이 제 열심히 한 것만큼 못 따라와요. 그러면 제 개인 성과를 별도로 평가해 주세요. 다 같이 평가하면은 B 플러스인데 제가 혼자 교수님이 제 개인 과제를 한 거 보시면 저는 A 플러스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각하 이 없어 돌려보내 같이 해라.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점점점 심해집니다. 최근에 점점 더 심해집니다. 팀플레이 자체를 안 하려고 그래요. 네. 특히 코로나 2년 만에 우리 이제 강원대학이 2022년 3월 2일은 전격적으로 그냥 대면 강의를 시작해 버렸거든요. 중간중간에 많은 어떤 그런 좀 위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잘 이제 극복하고 학생들도 다 극복하고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점점 심해집니다. 자, 여하튼 공동체가 중요하죠. 또 공동체는 우리 인간에게 없을 수 필요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모임체이고 존재입니다. 그죠? 존재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과연 공동체를 형성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될까?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좀 먼저 동영상부터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도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는 동영상입니다. 다시 볼까요? Take a look down to my feet. I've got sand dropped in my knees. Are you with me? Are you with me? Are you 잘 보셨죠? 익히 알고 있는 동영상이죠? 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동영상과 관련된 최초 그 이론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게릿 하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생물학자입니다. 경제학자도 아니고요, 정치학자도 아니고 환경학자도 아니고 그 생물학자인데 이 사람이 게릿 하딘이 요 논문을 썼습니다. The Tragedy of the Commons. 지금 이거 카먼스죠. 우리가 카먼스필드 춘천이잖아요. 카먼스. 이게 이제 공유지로 번역을 하는데 공유지로 번역하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카먼즈라는 그냥 외래어를 그대로 쓰는 거죠. 여기도 지금 공유지 뭐 필드 이렇게 안 쓰잖아요. 카먼즈 필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책에는 공유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한 문장은 뭐냐 그러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선택 결과가 어떠냐? 그러니까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는 결국은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공유지로 변한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발견입니다. 그 생물학자죠. 실제로 이렇게 웰슬리에 있는 목초지를 보고 생각한 겁니다. 이 사람은 생물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아까 우리 경제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세계적인 경제 상황, 또 기타 등 군사 전략 상황, 이런 것들이 게릿 하딘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다 출발했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나중에 받은 겁니다. 생물학자가.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이거죠. 누구나 초원을 사용할 수 있다면 모두가 초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우리 공유지 동영상에서 합리적인 목동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을 공동의 목초지에 많이 풀어놓는 것이 자기한테 개인의 이익이죠. 그렇죠?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합리적인 인간입니다. 물론 여기에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은 이기주의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다 하는 것을 거부하실 분이 있으십니까? 인간은 다 이기적입니다. 동시에 이타적입니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 있어서는 이기적인 본심이 더 이타적인 것보다 더 잘 발휘됩니다. 그게 불행이죠. 네.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인간은 이타적이다라는 본성이 더 강하다는 실험 결과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기회가 되면 제가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여하튼 합리적인 목동이라면 그 공동의 목초지에 자기 양을 많이 풀어놓는 것이 이익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자라나는 풀보다 과도한 양이 풀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초지는 뭐예요? 황폐화되고 어느 양도 거기에서 풀을 뜯지 못하는 상태가 되더라 하는 것을 게릿 하딘이 본 거예요. 그걸 그대로 5페이지짜리 논문으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 정치학자들, 경제학자들, 특히 경제학자들이 많이 인용을 했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겁니다. 한마디가 이겁니다. 누구나 초원을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초원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비극입니다. 네, 공유지의 비극이죠. 네. 자, 뭐 이런 예는 많습니다. 우리 그 동영상에서 나왔을 때 우리 수산자원 남획을 하면 그죠? 너무 촘촘한 거물을 사용할 경우에 후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족 자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 지금 공기, 물도 이미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사유제 됩니다. 물도 팔지 않아요.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이미 우리 물은 사유제가 된 상태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죠? 네. 물도 이제 물도 한없이 재생산되는 공공재가 아니고요. 한정되어 있는, 그죠? 한정되어 있는 자원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유 봤죠? 네. 두 번째로 공동체가 왜 작동이 안 되는가? 네. 재수. 우리가 전부 다 재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거 좀 어려울 겁니다. 이거 도대체 그 매트릭스인가 이렇게 하실 건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기는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재수 AB가 있습니다. 두 명이 잡혔어요. 도둑질을 하다가.
그죠? 도둑질 하다 잡혔는데 경찰 또는 검찰이 수사관들이 A와 B를 각각의 독방에 가둬 놓고 어떤 제안을 하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에도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심정적으로 아는 거예요. 요놈이 옛날에도 죄를 지었네, 똑같이 여러 공범들이. 그런데 그거를 자백을 받아내려고 각각의 독방에 가두고 어떤 제안을 하냐 그러면, 자백을 하면 자백한 사람은 석방 또는 그냥 1년, 석방으로 할까요? 그 석방. 자백을 안 하면, 자백한 사람은 석방, 자백을 안 한 사람은 괘씸죄를 적용시켜가지고 10년 딱 때리겠다. 그래서 기소를 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둘 다 자백을 하면 당연히 옛날 죄까지 합해서 그죠? 7년. 둘 다 자백을 안 하면 2년의 형벌을 기소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를 자백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이성윤 선생님 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할 것 같아요. 아, 상당히 이타적인 시네. 제가 아까 이기적인 본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주 그 자연 상태의 조건이 강화되면 될수록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이 더 나타난다. 물론 다른 어떤 그 실험 결과가 있어가지고 인간은 이타적이라고 하지만, 예, 실제 지금 공동체가 왜 작동이 안 되는다의 전조 조건은 뭐예요? 인간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강하게 작동된다는 게 전조 조건입니다. 그걸 한 번 더 한다면 자백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왜? 1년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자백을 안 하면 본인은, 이성윤 선생님은 1년만 살고 나오는 거죠. 아니면 석방되든가. 그죠? 요거 마이너스 1을 0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백을 안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거꾸로 오기죠. 상대방이 자백을 해버려 나는 자백을 안 했다. 상대방을 믿었다. 그죠? 그런데 10년을 살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둘 다 자백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합리적 선택은 뭡니까? 자백을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자백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자백을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죠. 김용 선생님 맞죠? 그죠? 네, 맞습니다. 요 구조에서, 이제 이 구조를 좀 바꾸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만, 요 구조에서, 그러니까 자백을 할 경우에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더 크다면 자백을 인간은 하게 됩니다. 거의 한 70%가 자백을 한다고 그럽니다. 100%는 아닙니다. 30%는 이타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기 좀 재수는 둘 다 자백을 해서 둘 다 옛날 죄를 다 자백을 하고 둘 다 7년의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재수의 딜레마 게임, 우리 게임 이론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이론입니다. 물론 게임 이론이 한 3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기초적으로 출발하는 게 재수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우리 인간이 재수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공동체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죠. 아까 공유주의 비거,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그죠? 전체로 봤을 때는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따라간다는 거하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죠?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 나는 자백을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자백하는 것이 나에게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죠. 그러나 전체로 봤을 때는 손해죠. 보세요. 이거를 이제 플러스로 하면 되는데 이걸 그냥 단순하게 수를 한번 합해보죠. 이거는 마이너스 14죠. 이거는 마이너스 11이죠. 이거는 마이너스 2죠. 자, 마이너스 4죠. 사회적 편익이 어느 게 가장 큰가요? 이거죠. 사회적 편익은 이게 가장 큽니다. 이걸 이제 7로 더하면 00 되고 이렇게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사회적 편익이 가장 큰데 인간은 뭐예요? 가장 사회적 편익이 작은 것을 선택하게 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우리 공동체에 너무 많습니다. 왜? 내가 잠시 어떤 정보를 알고 잠시 배신을 해버리면 나한테 더 큰 이익이 돌아오는 상황이 상당히 많다, 현실에서. 네. 이런 어떤 시스템, 거버넌스를 구축 안 해야 되겠죠. 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텝은 세 번째. 이게 전부 다 게리 하진도 그렇고요. 제수의 딜레마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요. 전부 다 60년대 후반, 70년대 초에 나온 학자들이에요. 아까 이게 그 제수의 딜레마 이야기한 사람은 갑자기 학자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사람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수학자입니다. 노벨 경제학자이자 수학자인데요. 뇌시. 여러분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뷰티풀 마인드의 주인공이 뇌시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뇌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이상 인간은 여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뇌시 균형점입니다. 남북한의 군비 경쟁, 누가 한 사람이 양측이 다 합리적인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항상 군비를 강화하려는 상황. 그게 뇌시 균형점이죠. 예전에 미소가 그랬죠. 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게 뭐예요? 우크라이나가 나토라도 지금 스웨덴하고 벨기에도 나토 가입하겠다니까 러시아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러죠. 그죠? 왜? 나토에 가입하는 순간 러시아는 뭐예요? 자기 목 밑에 칼을 딱 들이대는 상황이거든요. 미군이 딱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우크라이나가 완충지대를 해줬는데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니까 친 거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자원 배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바다로 나아가는 그 중요한 통로를 우크라이나가 쥐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 푸틴은 뭐예요? 우크라이나를 완전 장악할 때까지 전쟁을 마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건 뭐예요? 이 상태입니다. 예, 이 상태입니다. 거기서 국제적인 어떤 합의 사항이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안 돌아오거나 또는 어떤 벗어나는 어떤 전략적 선택 사항이 없는 한 항상 그 상황을 유지하려는 상태. 그게 뇌시 균형점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푸틴이 여기 있습니다. 안 벗어나려고 그러죠. 상황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른 상황이. 그게 뇌시 균형, 뷰티풀 마인드의 뇌시 균형점이 바로 그겁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슨도 그 당시에 그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전 세계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었던 모양이에요. 이 사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여기 한 30명 한 20명 되는데요. 20명이 각자가 20씩 생산할 수 있다 쳐요. 그 비용은 10을 그러니까 20명에서 비용은 10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노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이 20이다. 그러면 20명 곱하기 20 하면 얼마 돼요? 400이죠. 비용은 200이죠. 그죠? 근데 여기는 제가 그냥 10명을 했습니다. 그럼 요걸 할게요. 쉽게. 10명에서 각각 생산하는 게 30이에요. 그럼 300이 생산할 수 있죠. 근데 비용은 10입니다. 그러면 100이 비용을 들어가죠. 그러면 편익이 얼마나 나옵니까? 200이 나오죠. 그죠? 산출하고 결과 생산량하고 비용이 있으니까 비용을 빼야 되겠죠. 그리고 편익은 200인데 공동체이기 때문에 똑같이 10명으로 나눈다 할 때 개인에게 돌아가는 편익은 얼마입니까? 20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이 머리가 좋아요.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 자, 빠지면 30명 중에서 한 명이 빠지죠. 그러면 얼마를 생산할 수 있습니까? 270을 생산할 수 있죠.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180이 비용은 얼마 들어갑니까? 90이 들어가죠. 그죠? 한 사람당 10이니까. 근데 9명이 비용을 지불할 거 아니에요. 한 명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생산량은 270인데 비용은 90이에요. 그럼 편익이 얼마입니까? 180이죠. 180을 똑같이 공동체니까 10으로 나누면 18이 되죠. 각자에게 돌아가는 그 편익이 한 명이 빠짐으로 해서 18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빠진 한 사람은 비용을 지불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돌아가는 편익 18을 챙기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얼마입니까? 28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 한 명이 빠지면 270을 생산합니다. 30씩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비용은 90이죠. 9명이 지불했으니까.
그런데 편익은 180이죠. 270 빼기 90이니까. 그 편익을 10명을 꼭 똑같이 나눴어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니까. 배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많습니다. 내가 노동활동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사람 했는데 뒤에 싹 빠져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노동의 임금을 올라가는 혜택은 다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도 하지 않고 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임금 인상은 그 사람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춘천에 가만히 있고 서울 안 가요. 지휘할 때. 비용도 지불 안 해요. 예? 그런데 노동임금이 상승됐어. 자기는 혜택 받잖아.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 날 자야 되는데 서울에 시위하러 가지도 않고 차비도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노동가입도 안 내고, 그죠? 다양한 어떤 점심값, 저녁값도 지불 안 하고, 그걸 한 달 내내 했어? 한 20만 원 이익 보겠죠? 그런데 임금은 상승돼가지고 나한테 임금이 올라갔네? 예, 현명한 사람이죠. 예, 그렇잖아요? 그래 270에서 90 빼면 180이 나오죠. 그럼 18을 10으로 나눴어요. 18이죠. 여러분들한테는 다 2가 줄어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비용이 지불 안 해갔기 때문에 28의 편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거의 배를 가져가는 겁니다. 참 1.8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 그래? 그럼 또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240을 생산해낼 수 있죠. 한 명 더 빠졌어. 8명이니까. 비용은 80을 비용하죠. 그럼 240 빼기 80 하면 160이 나오죠. 160을 또 10으로 나누면 16이죠. 여러분은 또 한 명이 또 빠져버리면 여러분들 개인은 다 뭐예요? 예. 또 줄어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두 명은 어디에요? 또 28의 편익을 가져가요. 비용을 지불 안 했으니까. 26을 가져가는 거죠. 26을 가져가는 거죠. 16 더하기 12니까. 그러면 또 세 번째 사람이에요. 야, 또 머리를 끄적끄적하면 나 안 해. 그럼 또 계산해 보세요. 24, 20. 자꾸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비용과 편익이 같아져가지고 와야 돼버립니다. 안 해. 돼버린 거죠. 비용하고 편익이 같은데 내가 왜 시간을 낭비해서 오냐 하는 거죠. 그렇죠. 한숨을 확 쉬면서 그렇지 그러는데 이게 올슨이 발견해낸 논리입니다. 이게 집합행동의 논리예요.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이라는 책입니다. 이 사람도 노벨 경제학상 몇 번을 후보에 올라갔는데 아쉽게도 노벨 경제학상을 못 받았어요. 이게 전부 다 60년대 후반하고 70년대 초반에 나온 논문들 책이에요. 그 당시에 세계적인 추세가 저는 60년대 중반 출생이라 그 시대의 시장을 잘 모릅니다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공동체가 형성되면 잘 작동될 것 같아요? 작동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모두의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죠? 그런 어떤 공유주의 비극 상황도 발생될 수 있고, 그죠? 죄수의 딜레마 상황도 발생될 수 있고, 또 뭐예요? 금방 힙합 행동의 논리에 의해서 무임승차자 때문에, 그러니까 프리라이더라 그러죠? 무임승차자 때문에 전체의 편익도 좀 개개인의 편익도 줄어들지만 무임승차자는 오히려 더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상태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개인이 이렇게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시장에서 자기의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획득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공동체가 함께 작동되는 그런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학생들 같은 그런 학생들이 나오는 거예요. 교수님 저 혼자 하면 A+예요. 그런데 같이 하니까 B+예요. 저 두 단계나 낮은 거 받기 싫어요. 저 개인 플레이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없어. 돌아가라. 나는 내가 추구하는 학생의 목표는 그게 아니다. B+ 받아라 이거죠. 그러면 잘하려면 네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설득을 해서 함께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 제 학습 목표입니다. 잘 안 되죠? 그래서 제3의 방식이 거버넌스입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네. 자, 엘리노 오스트롬이 게릿 하딘의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40년간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커먼스가 잘 작동되는 곳,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잘 형성이 되고 공동체가 함께 관리하고 있는 커먼스. 커먼스는 다양하겠죠. 예, 공동체가 함께 작동할 수도 있고요, 함께 소유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기타 등등 개인이 다 각자의 어떤 커먼즈를 형성하면서도 함께 공동체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작동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리노 스트롬이 40년간 게릿 하딘의 그 논문을 가지고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만큼 잘 작동되고 있는가 전 세계적으로 40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부럽습니다, 그죠? 미국이 그 돈을 다 대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노 스트롬이 행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죠. 그런 어떤 미국의 어떤 그 학술 지원 시스템은 부럽습니다, 진짜. 그래서 40년 동안 해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공동체 거버넌스다. 그래서 공동체 거버넌스의 8가지 원칙을 이야기해놨습니다. 그건 오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거버넌스 디자인 원리를 8가지를 제시했는데요. 그것이 가장 잘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소설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다큐멘터리라 그럴까요? 그러면 호즈베리의 책이 있는데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네? 라다크라는 게 있잖아요. 오래된 미래. 혹시 책 보셨나요? 오래된 미래 보셨나요? 오래된 미래에 여러분들 꼭 사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우리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에 오래된 미래를 읽고 한번 여기서 토론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된 미래를 읽고요. 오래된 미래를 읽어보시면 뒷부분에 가면 호즈베리가 이야기한 라다크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작동이 되더라 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걸 뺏긴 게 아니고요. 다른 내용입니다만 논리적 요지는 같다는 거죠.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라다크,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는가요? 하여튼 책 제목은 오래된 미래입니다. 그러면 왜 마을인가? 왜 마을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저도 절침에 왜 마을이지? 왜 마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마을 자치를 이야기하지?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이제 이래저래 이제 강의 준비하고 또 책을 읽고 논문을 읽고 하다 보니까 이 책을 한번 읽어봤어요. 덤바의 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너무 학술적인 책을 많이 소개하죠. 덤바의 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덤바의 책. 덤바의 책을 읽어보면 인간이 규범과 규칙을 통해 가지고 우리 보세요. 우리 국가 공동체가 굴러가려고 그러면 헌법이 필요하고 법률이 필요하고 시행령, 조례, 규정, 규칙, 그죠? 내부 지침, 그죠? 그다음 훈령 이런 게 쫙 있잖아요, 그죠? 제도에 의해서 굴러가잖아요. 그거는 사실상 추상적입니다. 그죠? 추상적이고 사실상 사기입니다, 사기. 그죠?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보입니까? 근데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추구해 나가죠. 그러나 인지적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러면 규모가 어디냐는 거죠. 두 번째, 우리는 국회의원들을 선발하죠. 선출하죠. 그다음에 6월 1일 날 도의원 선출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출하고 기초자치단체 의원들 선출하죠. 선출하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시민사회단체들이 저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감시해요.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우리의 종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리인이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민사회단체의 비용이, 시민사회단체 활동의 비용은 사회적 비용 아닙니까? 사회적 비용이죠. 네. 그 이유가 뭡니까? 규모가 커서 그래요. 그래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리인을 내세울 수밖에 없어요. 직접 하면. 그럴 필요 없죠. 우리가 다 대리인이자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 그래서 자치. 우리나라의 자치는 너무 규모가 큽니다. 스위스에 가면 5,000명, 2,000명, 3,000명 단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타운 미팅을 통해 가지고
그 스스로가 결정합니다. 시는 그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타치를 안 합니다. 다 수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치 규모가 너무 커요. 현재 그죠? 기초자치단체까지. 춘천시만 하더라도 30만 명입니다. 서울시는 강남구, 송파구 뭐 이런 데 많은 데는 60만 명입니다. 60만 명이 무슨 자치를 합니까? 그냥 선출직 뽑는 일밖에 안. 하루만 우리가 주인이고 나머지 364일은 피지배인들이 피지배인들이죠. 364일은. 예. 그래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도 뭐 이렇게 소환제, 이번에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안이 통과돼가지고 소환제가 이렇게 또 훨씬 수월해졌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조례를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발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완화됐다 또는 더 조건이 더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왜 시장을 뽑아놓고 또 시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가 생기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해라, 공론회장을 만들어라 왜 하냐고요? 우리 스스로 하면 되지. 그런데 우리 스스로 하면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하면 되는 숫자가 어디까지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덤바의 수를 딱 보니까 딱 나와 답이. 대략 150명 수준이에요. 대략 150명 수준. 왜? 침팬지는 20마리 수준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50명 수준입니다. 왜? 문화인류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네안데르탈인들이 살았던 문화육지를 보니까 대략 50명의 집단 규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150명. 이 150명을 넘어가면 대부분 다 추상적 개념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삼성의 로고를 통해서 삼성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헌법의 제1조 1항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할 때 공화국이라는 것으로 인지 살아가고 그죠? 태극기를 보면서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외국가를 보면서 뭐 하고 기타 등등등등 모든 추상적 개념에 의해서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추상적 개념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는 작은 단위는 얼마일까? 15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에 몇 명의 사람이 입력된지 모르겠는데 150명을 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보내고 싶은 사람 명단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150명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나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까 말한 소속감과 충족감과 연대감,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범위가 대략 150명을 못 넘어갑니다. 이 150명이 모인 자리에서는 강력한 규범과 규제가 필요 없습니다. 느슨한 규범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느슨한 규범으로 충분히 작동될 수 있는, 물론 150명 정도도 규범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저 추상적인 어떤 강력한 어떤 헌법 체계 또는 법률 체계 이런 것을 상정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동체의 조그마한 어떤 정관이라든가 규범은 있겠죠. 그래서 덤바의 수를 읽고 제가 강원도에 근무하는 공무원분에게 한번 부탁을 해봤어요. 대략 우리나라 강원도의 리단위의 인구가 몇 명인지 한번 파악을 좀 해봐달라 그러니까 대략 150명에서 250명 사이예요. 리단위 이죠? 이장님 이장이 계시는 리단위 가구는 한 50가구에서 100가구 150명에서 250명 사이 대략 그렇습니다. 일본의 자연불학도 대략 150명 상관입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한 라인에 대략 몇 명입니까? 서울의 그 100층짜리 이런 건 말고요. 대략 우리 춘천에 있는 아파트 한 라인에 제가 모 아파트에 3호 라인에 사는데요. 15층입니다. 그러면 한 동은 보통 한 라인은 한 2명 산다 치고 그죠? 3명 산다 치고 한 15층에 45명이죠. 4라인 하면 90명이죠. 1, 2라인 하면 대략 150명, 200명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파트 마을 공동체 만들기 할 때 대략 동단위를 중심으로 공동체 형성을 해보자. 아파트 전체를 하지 말자. 아파트 전체는 또 추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단위이기 때문에 동단위로 좀 더 줄이면 라인 단위로 아니면 그냥 3, 4, 5, 1, 2, 5 라인, 3, 4, 5 라인 아니면 1, 2, 3, 4, 5가 한 동이잖아요. 한 동 라인으로 형성을 해봐야 추진을 해보면 아파트 지금 춘천 시내가 70%가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아파트를 마을로 보고 마을 안에서도 동단위 이걸 하나의 어떤 촌락 분위기로 보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마을자치지원센터 강의 때 이 덤바의 수를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똑같은 여러분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립니다. 이게 덤바가 발견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동물하고 이제 네안데르탈인하고 호모사피엔스의 차이는, 특히 동물하고 우리 차이나는 거, 침팬지는 헌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그냥 치고받고 싸웁니다. 침팬지는 20마리가 넘어가면 치고받고 싸운대요. 반드시 분파해가지고 갈려 나간답니다. 수컷이라는 하나의 어떤 걸 중심으로 그죠? 갈려 나간답니다. 여러분들 그 촛불 집회할 때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모였어요. 침팬지 100만 마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개판 되겠죠? 아니 뭐 개판이 아니고 뭐 통제불능입니다. 그죠? 통제불능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100만 명이 모여도 헌법이라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것 하나하고, 그죠? 우리가 주인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헌법상의 어떤 맥락이 있는 주권 재민의 원칙, 이런 것들이 우리 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유지해 나가요. 그런데 모르죠. 그는 추상적 개념에서 모이는, 추상적 개념 단위에서 모이는 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친밀하지 않죠. 거기서 우리 여러분들 소속감을 못 느낍니다. 물론 이제 연대감은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친밀감을 못 느끼고 소속감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그 단위보다는 점점 내려오는 단위, 어떤 헌법적인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친숙한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규범, 그죠? 또 문서화되지 않으면서도 규범을 서로 알 수 있는 범위, 이것이 대략 150명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라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 전통 동양 사회에서의 마을 자연 부락은 대략 150명 정도. 그래서 플러스 한 50명, 100명.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인구 소멸 지역이 많으니까. 그리고 일본 같이 우리도 앞으로 인구 소멸 지역, 우리는 강원도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강릉, 원주, 춘천을 제외하고 15개 시군이 소멸 지역으로 이미 들어갔더라고요. 뉴스 보셨어요? 아침에? 한번 보세요. 3개 빼놓고 다 인구 소멸 지역으로 다 버렸어요. 인구 소멸 지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을 단위의 숫자도, 리 단위의 인구도 줄어들겠죠. 일본은 그런 150명 이하, 100명, 50명으로 줄어드는 그 리 단위를 다 없애고 새롭게 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주시키는 것들을 20년 전부터 해왔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 공동체 컨설팅을 가면 그냥 단순하게 사업을 펼치려 하지 말고 새롭게 마을을, 그러니까 새로운 커뮤니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 50명, 30명 단위에 가면 65세 이상이 80%인데 그게 말이 어떻게 작동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동시키는데, 그러면 이동시키는 그 커뮤니티는 어떻게 형성할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시점이 왔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경고를 날린 바 있는데, 강원도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인식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한 말이 나오죠. 대략 이렇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상호 소통의 규모, 거기 마을이 적정하다는 거죠. 마을이 적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의 의미를 보면 옛날에 이게 말이라는 것에서 비롯됐는데요. 이 말은 바로 물을 뜻한다는 겁니다. 물을 뜻하고요. 여러분들 동네라는 단어를 이게 동네잖아요. 근데 이게 동네가 지금 이렇게 쓰는데 예전에 동네 이렇게, 그러니까 안에 있는 어떤 동이죠. 그죠? 동자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거 동자를 파자를 하면 여기 앞에 물숫자잖아요. 같은 물을 마시는 곳이 동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이란 사람들이 모여 살며 공동의 것, the commons입니다. 공동의 것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공유하는 실천을 통해 짜여지는 관계의 망, 이것이 마을입니다. 이거 학술적인 용어이지만 쉽게 말하면 관계의 형성 속에서 어떤 강력한 규범에 의해서 작동되지 않고 느슨한 규범 또는 공유된 규범으로, 그게 문서화되지 않다 하더라도 공유된 규범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구나, 또는 그 소속감에서 만족감을 얻고 친밀감을 얻고 연대감을 얻는 그 단위가 마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가 중요하고요.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자치가 중요하다. 물론 마을 안에 또 이장도 있겠지만 이장은 행정 라인이기 때문에 뭐 행정이 또
작동되느냐,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글쎄, 그거는 이제 최소한의 행정 단위이고요. 자치 계층은 아니죠. 이장님은. 그러나 우리 1961년도에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 의해서 사라진 지방자치, 그 당시에 해왔죠. 그리고 우리 춘천시는 1952년도인가 3년도에 지방자치를 실시했습니다. 예, 우리 그 전쟁 때문에 다른 데는 52년도, 51년도 이렇게 지방자치 실시했는데요. 61년도까지 했던 지방자치는 읍면동까지 다 자치 계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록에 보면 춘성군의 무슨 면 단위까지 다 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면의원도 있었어요. 동의원도 있었고, 그러니까 동보다는 그 당시에는 다 춘성군, 춘천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도농복합지역이잖아요. 하여튼 면의회까지 구성되었는데 1961년도 군사 쿠데타 해가지고 자치가 싹 다 없어졌죠. 그래서 1991년도에 30년 만에 다시 부활됐죠. 부활되면서 현재 기초자치단체까지 딱 끊어버린 거예요. 읍면동은 안 내려간 거예요. 역사는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치 역사는 후퇴했습니다. 오히려 1948년도에서 61년도 그 사이가 훨씬 더 자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선진적이었습니다. 물론 30년간 암흑기가 있었죠. 그런데 부활됐는데 부활이 제대로 안 됐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왜 마을인가? 마을 자치, 그죠?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대리인을 뽑아놓고 그 대리인이 잘하는지 안 하는지 또 감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작동시키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인이면 우리 모두가 주인 행사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죠? 그게 단위다, 마을 단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춘천시가 지금 25개 읍면동의 주민자치회, 맞죠? 주민자치회, 그죠? 주민자치회.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각각의 마을에 계시는 읍면동에 사시는 분들 아마 주민자치회가 다 춘천시는 형성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마을 단위다라는 것이고요. 그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작동될 수 있는 단위. 예. 박쥐의 그 박쥐를 연구하신 분들 책을 읽어보면 이제 진화생물학을 읽어보면 박쥐는 항상 밤에 날라 나가가지고 피를 이제 이렇게 먹고 오죠. 끔찍하죠, 그죠? 그런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양 이상을 먹고 온답니다. 그래 왜 그러냐? 와서 그죠? 와서 아파서 못 나가는 박쥐한테 피를 준대요. 이거 상호 호혜성이죠. 우리가 말하는 사회 보험입니다. 그죠? 나만을 가지고 있는 나만을 위해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그 아픈 박쥐에게 준다는 거죠. 그 왜 줄까요? 다음에 자기 아플 수 있으니까. 예. 박쥐가 우리 인간보다 훨씬 현명합니다. 그렇잖아요? 혼자 보관 안 해요. 그냥 줘요. 항상 자기 이상을 먹고 와서 줍니다. 그게 뭐냐면 상호 부조의 원리죠. 그죠? 미물도 이렇게 상호부조의 원리를 아는데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공동체 속에서 잘 작동되지 않는 공동체의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가지고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러면 그 박쥐의 행태는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요? 오늘 이성진 씨는 자꾸 묻네. 제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 이타적인가요? 이기적인가요? 이기적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생님? 이기적인가요? 이타적인가요? 이기적입니까? 선생님은요? 이기적입니까? 네. 자, 그래서 이타와 이기를 나눌 수는 상당히 힘들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에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아까 무임승차 하는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소외시키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이타와 이기는 상당히 좀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2020년도에 그 아카데미 그 작품상을 받은 감독상을 받은 사람이 노마들랜드죠. 노마들랜드의 누굽니까 감독이 중국계
미국인이잖아요. 누군가요? 노마들랜드? 중국계 미군입니다. 그 사람이 저는 그 장면을 아주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그 아카데미 수상 소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지초 성본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중국어로 했지만 저는 이제 한문으로 그대로 겁니다. 인지초, 인간은 태어날 때 본성은 그러니까 성본선, 착하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영화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노마들랜드 보니까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전체적인 줄거리 이야기했는데 구청 구성에서 나오는 다양한 씬들은 저게 인지초 성본선하고 뭔 상관이 있지? 이런 예, 그런데 또 전문가들이 보는 건 좀 다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품상 감독상을 받았죠. 예. 그 인간의 본성, 과연 이기적일까 이타적일까 나누기 상당히 힘들다. 여하튼 그런 이타적인과 이기적인 것 경계가 허물어지는 단위가 마을 단위다 하는 겁니다. 예. 자, 제가 이건 한번 적어봤어요. 예, 마을은 자치의 기초 토대이고 이웃과 연결된 최소 단위 공동체인데 대규모와 소규모의 대칭, 단일 중심과 다중성의 대칭, 획일성과 다양성의 대칭, 전체성과 개별성의 대칭, 중앙 통제성과 자치 통치성의 대칭, 효율성과 민주성의 대칭, 표준화와 특수성의 대칭.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쪽으로 가죠, 속성이. 규모가 작은 단위로 오면 올수록 이것이 더 잘 발휘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마을 단위는 이것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속성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는 단위이고요. 이 마을 단위에서 지속 가능성을 더 논의해야 더 지속 가능한 상태가 나온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지속 가능성은 제도화되고 형형화되고 그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참여가 없고 그죠? 효율성만 하고 표준화만 지향하는 것이죠. 그렇죠? 규모가 크면 갈수록 효율성과 표준화를 자꾸 지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쓰는데 지속 가능성이 없어. 자, 이거는 제가 쓴 칼럼입니다. 칼럼 쓰게 했으니까 그냥 통과할게요. 예. 통과하는데 한마디만 딱 하면, 하나만 설명하면 거루터기를 쓴 겁니다. 거루터기는 죽었죠. 거루터기, 여러분들 이렇게 밑둥이 딱 달려있는, 밑둥만 남아있는 걸 거루터기라고 하잖아요. 거루터기는 죽을까요, 살까요? 죽습니다. 제가 지난 어버이날에도 제가 아이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막내하고 중간에 아들 놈은 군대가 있기 때문에 첫째하고 셋째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산에 아버지 묘지를 갔다 오면서 이렇게 숲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듣기 싫어하죠. 아버지 또 꼰대짓 한다. 그래서 이제 죽은 나무 밑둥을 보면서 이게 생각이 나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루터기는 죽습니다. 왜?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숲속에 있는 거루터기는 살아남습니다. 왜? 뿌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뿌리를 통해 가지고 다른 나무의 그 균을 같이 공유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공원의 밑둥은 죽습니다. 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하의 리좀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걸 리좀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그 세계에서 서로 균을 서로 상호 교환하는 작동 메커니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숲속에 있는 거루터기는 살아있다. 그러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그 장소에 있는 거루터기는 죽는다 하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래서 마을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은 안 죽겠죠.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네, 이거 칼럼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작년 여름에 무슨 산이더라 까먹었다. 가면서 이제 쭉 등산 이렇게 트레킹을 했거든요. 하면서 제가 사진 작가가 아니라서 잘 못 찍었는데 이 나무 한번 보세요. 이 나무 신기하게 생겨서 이게 사람이 하나 더 갈 수 있는 자리예요.
나무가 완전 파여져 가지고요. 파여졌는데 이 나무가 살아요. 신기하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강압성에 의해 가지고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가 파괴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살아요. 이 숲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기에 이게 좀 돌이에요, 돌.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돌이 콱 박혀 있어요. 그냥 쾅 박혀 가지고 박히는 게 아니고 함께 자라요. 이 돌이. 나무에 박혀 가지고 나무가 함께 자라들어가니까요. 예,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좀 옆 밑에 땅이고요. 나무가 자라가지고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거. 이게 혹시 뭐 이렇게 홍수나 태풍 때 이게 박힌 게 아닌가 아니고요. 같이 있어요, 돌하고.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찍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태풍인가 어디냐 완전히 누운 나무인데 뿌리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이 살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한번 꺾어 보려니까 안 꺾이고 살아 있어요. 예, 그래서 신기해서 찍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무 공동체한테 인간이 좀 배워야 되지 않나 이거고요. 공명지조 마찬가지고요. 공명지조는 아시죠? 생명을 같이 하는 새. 머리가 두 개에 있는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머리는 좋은 음식을 쪼아 먹고 하나의 음식은 그 좋게 쪼아 먹는 좋은 음식을 쪼아 먹는 머리가 너무 미워서 독약을 먹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새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사자성어입니다. 예. 그래서 걸린 참여, 이게 마을입니다. 가깝게 있는 우리 이웃 공동체, 걸린 공동체라고 그러죠. 이웃 공동체와 함께 형성하는 또 주민자치회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자치회도 크잖아요. 우리 뭐 석사동 같은 경우 인구가 한 6만 명 되는데 크죠. 스위스나 이렇게 스웨덴 이런 그 자치가 잘 되는 어떤 그런 나라에 비하면 한 10배가 큽니다. 그것도 크죠. 주민자치회도 큽니다. 예. 그 어떤 걸린 참여에 의한 어떤 마을 자치 이에 의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성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걸린 참여를 이해한 겁니다. 자, 커먼스 아까 이야기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3시 50분인데요. 3시 50분만 마치면 됩니까? 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는 시간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남아 있습니까? 예. 제가 이게 공유지에서 커먼즈로의 마을을 한 이유가 아까 말하는 공유지는 하나의 어떤 땅덩어리를 이야기했죠. 목초지인데요. 우리 여기에 커먼즈 필드 춘천이 왜 공유지라고 말 쓰지 않고 커먼즈라고 썼을까라고 할 때 그 커먼즈는 자원을 포함한 관계의 망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커먼즈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요. 자, 여러분들 아까 공유지의 비교할 때, 그 공유지에 양을 집어넣는 것을 막을 수 없죠. 공유지니까. 그것을 막으면 배제를 한다는 것이죠. 못 막으면 비배제성이 있는 자원이다. 또는 경합성. 제가 이거 좀 잘못 적었습니다. 바꾸십시오. 단순히 경합성과 비배제성. 이게 맞습니다. 그거 여러분 좀 지우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공유지는 뭐예요? 자원의 속성상 경합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자기 양을 넣는 거 아닙니까? 경합은 있는데 뭐예요? 배제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전통적으로 공유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공유지의 개념에서 커먼즈로 우리가 개념을 확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먼즈는 뭐냐? 첫째, 자각한 시민들이 스스로 삶과 위협에 놓인 자신들의 자원들을 스스로의 손으로 책임지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공유와 협력하는 것. 이것도 커먼즈라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런 의미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땅, 산, 숲, 하천, 바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공유지들입니다. 공유지들인데
이것을 단순하게 자원으로 보지 않고 협력과 호혜성, 그다음에 관계성 망에 들어가 있는 뭐 유산 자원, 그죠?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하는 인식 그 자체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커먼즈로의 어떤 확장이다. 그래서 커먼즈 필드 춘천은 단순하게 지역에 있는 보이는 어떤 자산을 모두가 함께 관리하자라는 것도 맞지만 춘천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호혜성, 상호 의존성, 그죠? 그다음에 그 공동성, 공유성 이런 것들을 함께 그것도 커먼즈라고 인식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한 어떤 그죠? 춘천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제가 적은 겁니다. 의회가 거버넌스 작동의 기재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끔 우리 춘천시 의회 의원들이 저한테 반문을 해요. 교수님 주민자치회 하면은 의원들의 권한이 왜 그 주민자치회를 해가지고 의원들 권한을 뺏어 가냐는 거예요.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았네 그래요. 주인이 누군데? 주인이 의원입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주민들이잖아요.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겠다는데 왜 의원이 그걸 뺏어가려고 내 권한을 빼앗긴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진짜 좀 낮은 수준의 인식이다. 상대방한테는 좀 이보다 더 심한 말 했죠. 지금은 이제 이게 촬영되기 때문에. 진짜 낮은 수준의 인식이다. 의회 의원들은 지배자가 아니고 통치자가 아니고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어떤 거버넌스가 작동될 수 있도록 의회에 활동해서 대의를 하고, 그죠? 대의를 하고 그런 어떤 시민들의 어떤 그 민원이나 어떤 불편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 공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말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게 하라. 그게 의원들의 역할이다. 주민자치회가 어떤 결정한다 해가지고 지역구 대표인 내가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빼앗아가는 거다? 그건 아니다. 주민들이 그 주인이 결정하는 것을 그거를 제도적인 권한을 이용받은 의원이 제도적인 공간 안에서 제도화시키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죠. 그걸 제도화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은 일렁거리기 때문에, 그죠? 일렁거리기 때문에 제도화가 하지 않으면 그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또 무임승차가 생기고 또 재수의 딜레마의 구조에 빠져버리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좋은 제도를 만드는 거죠.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기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유지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의회 의원들의 역할이죠. 그게 얼마나 큰 역할입니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민자치 하면은 의원들 권한 뺏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원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이거 촬영되는 지금 이 시점에 딱 이야기합니다. 그런 낮은 인식을 하지 마라. 그런 낮은 인식을 하지 마라. 자, 제가 이걸 다시 띄운 이유가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쪽으로 오면 선이고 이쪽으로 가면 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을 구분하지 마십시오. 아까 이타적인과 이기적인 구분이 굉장히 모호하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이타적이고 무엇이 이기적인지 인간의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계 지점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이 났어요. 동해에 산불이 났는데 당연히 효율적인 진화 방법과 표준화된 메뉴로 해서 움직여야 되죠. 거기에 우리 여기에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다음 거버넌스를 하자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위험한 측에서는 강력한 국가 고리체가 그죠? 소방청이라는 가장 강력한 진압의 구심체가 작동이 돼 가지고 진화를 해야 되죠. 예. 그래 가지고 왜 소방청 너희만 활동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산불이 나기 전이나 산불이 난 이후에 나기 전에는 예방 차원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산불이 진화된 이후에도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고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 어떤 논의체가 필요하고 그죠? 그것을 작동시키는 다양한 구조는 무엇일까? 이거는 거버넌스의 구조에서 거버넌스가 작동이 돼야 되겠죠. 그러나 아주 위급한 상태. 이는 당연히 우리가 선출로서 권한을 위임한 대리자들이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우리는 그것은 그 상황 맥락 속에서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이고 이게 선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 개인으로서의 탄생,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그런 어떤 주체인 개인이 스스로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때는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우리 어떤 공간적 구조 또는 규모의 구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들은 당연히 이쪽으로 자꾸 와야 되겠죠. 예, 자꾸 이쪽으로 오면서 과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의회 의원들은 논의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지 이것은 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커먼즈 이야기하다 말았죠. 네, 커먼즈. 그래서 단순하게 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발생되는 그 재화만 공유제가 아니고요. 그 단순한 재화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 재화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관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커먼즈로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의 커먼즈로서의 마을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춘천 여기 그 커먼즈 필드 춘천에 오실 때 커먼즈라는 것이 아까 내가 봤던 동영상에 봤던 공유주의 비극이 있는데 그 비극에서 일어나는 자원의 어떤 한계점, 자원의 속성에 의해서 일어나는 비극 그것도 포함하고 그죠. 플러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관계망 형성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될 규범, 그죠? 관계망 이것이 다 커먼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커먼즈는 참여적이고 집단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곳. 단순하게 공유지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커먼즈는 참여와 집단적인 활동이 일어나는 곳도 커먼즈이고요. 그 다음에 커먼즈로서의 생태와 여기 좀 구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커먼즈의 생태 및 환경과 그다음 자원으로서의 환경은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커먼즈를 해가지고 그 엘리노 오스트롬의 한계도 그거인데요. 모든 어떤 그것을 자원으로서의 환경에 중심을 두고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좀 뛰어넘어가지고 커먼즈로서의 생태와 환경으로 나아가야만 지금 현재 우리 환경 파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원으로서의 환경을 이야기하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좀 폐단, 그죠? 특히 자본주의 폐단이 너무나 극대화되다 보니까 지금 지구 환경이 파괴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어떤 지구를 바라볼 때도 자원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 자체가 커먼즈라는 하나의 어떤 공동체다. 그 커먼즈 안에는 뭐요? 서로 간의 세계인들이 함께 형성되는 관계의 망, 그죠? 물론 지구라는 그죠? 땅덩어리 포함해서 지구 속에 있는 여러 시민들, 국가들, 단위들의 관계의 망, 이런 것들이 함께 짜여져 있는 그런 것이 지구다라고 인식을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커먼즈로서의 지구이죠. 자원으로서의 지구가 아니라 커먼즈로서의 지구를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다양하게 지구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생계와 생활을 위한 것이고 후자는 상품 생산을 위한 것, 그죠? 예. 커먼즈는 경제 성장과 이윤 추구를 위해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닌 자원의 재생산에 관한 것. 그다음에 이 후자는 뭐예요? 지속 가능하지 않는 것, 예.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관점이다, 그죠? 이거를 우리가 좀 벗어날 때가 됐죠. 벗어나야만 우리가 인류가 후손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커먼즈는 재생 가능하고 후손들이 다시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커먼즈입니다. 지구를 자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지구를 커먼즈로 생각해야 후손들에게 물려줄 공간, 우리가 인식적인 범위가 생길 수 있다. 제가 올 겨울에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20대 학생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문상석 교수님 아시죠? 문상석 교수님이 그런 걸 많이 하고 저하고 나눈 바가 있는데요. 20대 남녀 공이
한 10명 이상을 대화를 했대요. 그래서 문상석 교수님이 그 글을 쭉 읽으면 세 가지로 요약 정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쭉 제가 쭉 들어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 정리된 게 문상석 교수가 저보고 아 교수님 참 잘 정리하셨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20대가 기성세대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 가지가. 첫째가 연금개혁해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너희들 다 쓰고 우리한테 물려주냐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세 명이 한 명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사는 기마 우리 싸움 있잖아요. 기마전 같이 세 명이 한 명을 먹여 살리는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20대는요 목마 사회입니다. 한 명이 한 명을 이게 어깨에 안고 살아가야 될 세대들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는 한 명이 두 명을 이렇게 안고 살아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연금 개혁해라는 거예요. 우리 연금 더 이상 내기 싫다.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예. 두 번째, 환경세 기성세대가 부담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물려주냐 이거. 너희들이 실컷 써놔놓고 왜 우리한테 물려주냐는 거예요. 예.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정년 연장하지 마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기성세대들이 지금 일자리 없어? AI 때문에 로봇 시대에 그죠? 일자리 없어 죽겠는데 일자리가 또 창출 안 되잖아요. 다 기업들은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 로봇을 대체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창의성에 의한 어떤 그런 그 직업만 살아남을 건데 그것이 얼마나 창출될지. 예전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로 대체되면은 인간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데 의외로 다시 역설적으로 기계화 돼 버리니까 인간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생겼죠. 그런 시대가 다시 올 건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일자리는 줄어듭니다. 그죠? 새롭게 혁명이 일어날 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줄어드는데 왜 정년 연장하려고 그러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심각하죠. 근데 마지막은 빼고요. 환경성대 너희들이 부담해라. 연금 너희들 깎아라 스스로. 자, 그러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빼고 두 번째 환경세 너가 부담해라. 젊은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환경세 부담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이거거든요. 그럼 막 쓴다는 거죠. 아주 심각합니다. 극도로 지금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엄청난 정신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세대입니다. 특히 또 남녀 갈등도 무진장 심합니다. 제가 우리 20대 제자들에게 페미니즘 이야기하면 패자도 꺼내지 마라 그런 거예요. 남학생들은. 듣기도 싫다는 거예요. 페미니즘에 무슨 패자를 꺼내냐? 왜 꺼냈냐? 그래요. 아예 그 논의에 참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아, 무서워요. 20대들이. 20대는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 의식이 있잖아요. 왜 너희들 환경세 안 물면서 우리한테 부담 넘기냐? 나도 안 해. 이거거든. 예. 하여튼 고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요거는 제가 글자를, 요 B자를 요쪽으로 옮기라. 이야기 드렸고요. 자, 이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 커머닝. 우리는 커머너들입니다. 커머너. 여기는 이제 커먼스 필드죠. 우리는 커머너입니다. 거버넌스의 거버너가 누굽니까? 우리죠. 그죠? 그러니까 커먼즈가 그러니까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것을 거버닝이라 그러거든요. 거버닝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커머너죠. 단순한 어떤 뭐 이렇게 공유자가 아니고요. 커머너로 이제 우리가 좀 더 인식을 확대해야 되고, 우리가 커머너라 그러면 커먼즈를 활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커먼즈를 활용한다기보다는 커먼즈를 우리의 어떤 그 생활 체제에 맞게 작동시키는 주체라고 본다 그러면 그 작동시키는 역할 자체가 커머닝이에요. 커머닝. 그게 과연 되고 있느냐? 현재 잘 안 되고 있죠. 잘 하자고 지금 커먼즈 필드를 만든 거죠. 하여튼 커머너가 작동시켜야 되는데 그 작동시키는 활동이 뭐예요? 커머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커먼즈와 커머닝이 없다면 공동체는 없다. 예? 다시 말하면 진정한 개인으로 탄생되지 않는
그런 개인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없다면 그런 공동체는 작동되지 않는다라고 같은 거죠. 그다음에 또 역으로 공동체가 없다면 커먼즈는 이룰 수 없다. 거죠. 커먼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를 우리가 재형성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커먼즈가 생산되는 거죠. 자, 그러면 덤버가 말한 호모사피엔스의 효과적인 사회 집단의 규모 아까 150명 했죠. 이 안에서 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하면서 그죠? 지속 가능한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유엔에서 말하는 지속 가능성은 이 부분이 빠졌어요. 그냥 하면 된대. 근데 안 돼요. 공동체의 역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동체의 역기능을 우리는 극복해야만 예, 공유주의를 넘어서 커먼즈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인식의 범위를 넘어서면 상당히 추상적이고 인식상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구적 공동체 이렇게 썼지만 상당히 그렇게 인식 속에서만 작동이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실천력으로 담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작은 단위로서 우리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되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것을 커먼즈로 정의하고 그 커먼즈는 단순한 자원뿐만 아니라 관계까지 예. 우리가 서로 작동시키는 규범까지를 포함해서 예. 작동시켜야만 우리의 마을 자치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도 지속 가능하다. 그다음에 환경으로서 그 생태적인 어떤 환경으로서 우리가 더 많은 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로 결론 짓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